스웨덴의 푸른 숲을 뒤로하고 노르웨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친 밀과 보리가 만들어낸 노란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황금빛 들판과 대조를 이루며 아직 푸르른 감자밭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북유럽의 짧은 여름이 남긴 풍요로운 흔적을 따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여정은 발트 3국과 북유럽 4국, 총 7개국을 아우르는 시리즈 중 6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6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흥미나 스냅 콘텐츠보다는 각 여행지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특성, 문화적 맥락,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사실적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곳, 자연이 만든 피오르드 등 노르웨이의 가장 높은 지역까지 오슬로에서 시작해서 다시 오슬로로 돌아오는 3박 4일의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께는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를,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께는 생생한 경험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 에피소드 1편 리투아니아, 2편 라트비아, 3편 에스토니아, 4편 핀란드, 5편 스웨덴의 영상까지 지난 이야기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예술 공간 비겔란 조각공원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오직 한 사람,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이 40년간 헌신한 인생의 역작입니다. 그의 모든 작품은 인간의 삶의 순환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집중합니다. 탄생과 성장, 사랑과 갈등, 노년과 죽음. 비겔란은 청동과 화강암으로 인간의 전생애를 표현했습니다. 17m 높이의 모놀리텐, 121명의 인간이 서로 얽혀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 작품은 인간의 영원한 갈망을 상징합니다. 조각공원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이제 도심의 활기 속으로 들어가시죠. 여기는 칼요한 거리입니다. 오슬로의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이곳으로 모입니다. 중앙역에서 왕궁까지 이어지는 약 2km의 이 거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닌 노르웨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19세기 중반 국왕의 이름을 받아 탄생하니 거리에는 신고전주의 건축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현대의 물결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국회의 사당, 국립극장, 오슬로 대학교 본관, 왕궁, 노르웨이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 기관들이 모두 이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중앙역에서 시작된 거리는 점차 높아지며 왕궁을 향해 올라갑니다. 거리의 중간 지점부터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야외 테라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수많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여름이면 야외 테라스마다 현지인과 여행자들로 활기가 넘치고 오슬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곳입니다. 오슬로 대학교는 1811년에 설립된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노르웨이의 겨울 스포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릴레암메르 스키 점프대입니다. 이곳은 1994년 동계 올림픽의 심장이 뛰었던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죠. 높이 138m, 이곳에서 선수들은 하늘을 가르는 비상을 꿈꾸었고 전 세계는 노르웨이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 점프대에서 바라보는 니사오 호수와 작은 시가지의 전경은 올림픽 정신처럼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첫밤, 우리는 아름다운 산악지대에 자리한 크밤 산장호텔 론다브리크의 여장을 풉니다. 릴레암메르에서 이어지는 이 고요한 고원지대는 도시의 소음 대신 오직 자연의 평화만을 허락합니다. 해질녘의 부드러운 빛이 산을 감싸고 바람은 차갑지만 공기는 놀라울 만큼 맑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뒷산에 블루베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산이 오래 품어온 자연의 향기를 맛봅니다. 산장호텔 론다브리크를 나섭니다. 높은 지대에서 흔히 보이는 풀덮인 지붕은 노르웨이의 거친 기후에 맞서 집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이며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롬스타브 교회입니다. 1150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이고 건축 당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 널판지를 짜 맞춰 지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63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달립니다. 호수와 강을 끼고 이어지는 굽이진 도로, 마치 거울처럼 주변 산을 품은 에메랄드 물결이 평화를 선사합니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로바텐 호수와 만년설이 보이는 삼봉우리가 교차하며 펼쳐집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마침내 구름 위로 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달스니바 전망대로 향하는 갈림길, 하늘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 유료 정산소를 통과하자 좁은 길은 가팔라지고 좌측으로는 깎아지른 바위벽이, 오른쪽으로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해발 1500m까지 올라가는 9km의 산악도로 이베백에는 11개의 헤어핀 커브를 돌아야 비로소 정상에 오릅니다. 버스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급커프를 돌며 고도를 높이고 구름이 해를 가려 검은 로바텐 호수는 아스라이 청계 밑에 손바닥으로 덮일 만큼 작아 보입니다. 마치 버스가 호수 위에 떠있는 느낌입니다.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거친 암벽과 함께 녹지 않은 만년설과 빙하의 흔적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구름은 발밑을 스쳐가고 거센 바람이 굉음을 내는 이 황량함 속에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몸의 중심을 흔듭니다. 해발 1500m의 달스니바 산의 정상 전망대. 차갑고 매서운 강풍은 굉음을 내며 절벽 위를 스쳐 지나가고 몸을 날릴 만큼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흰 구름이 밀려와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산 전체를 부드럽게 삼켜버립니다. 다시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면 마치 커튼을 열어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듯 전혀 다른 모습의 바위산과 계곡이 펼쳐지기를 반복합니다. 주변의 산봉우리 곳곳에는 빙하의 잔해가 흰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덮여 있습니다. 이 거친 암석과 만년설은 노르웨이 고산지대의 지질학적 역사 그 자체이죠. 빙하가 수만 년 동안 깎아낸 흔적, 거칠은 회색 암석들이 이 지역의 원시적인 역사를 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혹독한 기후의 환경인지를 말해줍니다. 참고로 이곳은 겨울철에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폐쇄할 수 있지만 5월 말부터 11월까지 오픈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굉음을 내며 몰고 온 구름으로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순간순간들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담으려고 열심히 포즈를 취하고 셔터를 눌러보지만 강한 바람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자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몸의 균형을 잃고 의도치 않은 모습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잠시 구름이 걷히고 우리의 시선은 저 멀리 눈아래 펼쳐진 깊은 곳 게이랑에르 피오르드로 향합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노르웨이 피오르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 달스니바 정상의 황량함과는 대비되는 깊고 푸른 신비함이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달스니바 정상에서 내려가야 할 시간, 굽이굽이 다시 11개의 아찔한 헤어핀 커브를 돌아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올라올 때 보았던 급경사와 급커브길, 내려갈 때는 또 다른 긴장감과 함께 눈앞의 풍경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겹겹이 쌓인 이 커브길은 양방향 통행이 쉽지 않아 교차하는 차량들은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저 아래 건풀은 로바텐 호수 위에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헤어핀 커브를 돌아 내려가는 동안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고 어느새 좌석 앞 손잡이를 굳게 잡고 있는 동안 버스는 63번 국도에 진입합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세상은 다시 생기를 되찾습니다. 구름도 거치고 차갑고 굉음을 내는 강한 바람도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회색 바위가 초록숲으로, 차가운 만년설이 따뜻한 햇살로 바뀝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호수와 풀밭이 번갈아 나타나고 가끔씩 풀 덮인 작은 집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버스는 마침내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협곡마을에 도착합니다. 아기자기한 노르웨이 목조주택들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이곳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피오르드 여행의 베이스 캠프이자 유람선이 출발하는 항구입니다. 지금 우리는 게이랑에르 피오르 유람선에 오릅니다. 약 1만여 년 전 마지막 빙하가 끝나면서 형성된 이 피오르는 길이 15km, 최대 깊이 26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오르 중 하나로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무리로 솟아오른 1000m가 넘는 절벽들은 빙하가 수만 년에 걸쳐 깎아 만든 지질학적 걸작입니다. 이 깊은 푸른 물은 빙하가 녹아 만들어낸 신비로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고요한 피오르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천년을 넘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이킹들은 이 피오르를 지나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고 중세 농부들은 저 높은 절벽 위에서 기적처럼 삶을 이어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전설 속 7자매는 영원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피오르드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 7자매 폭포가 있는 곳에 이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이 계곡에 아름다운 7자매가 살았는데 수많은 구원자들이 찾아왔지만 자매들은 서로를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고 어떤 청혼도 거절했다고 하죠. 결국 그들은 폭포가 되어 영원히 함께 머물기로 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을 보세요. 신랑 베일 폭포입니다. 한 용감한 구원자가 7자매 모두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에 빠진 그는 늘 술병을 들고 이 절벽에 올랐고 결국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향해 피시앤칩스로 점심 식사를 대신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게이랑에르 피오르드로 연결되는 순일부스 피오르드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헬레실트 항구입니다. 이곳은 피오르드 주요 관광의 거점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이나 버스를 이용해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 베이아 푸른 빙하와 피얼란드 빙하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이제 버스는 요스테달스브린 빙하지대를 향해 푸른 강과 호수, 울창한 초록빛 산을 따라 이어지는 63번 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마을들과 호수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도가 점차 높아지고 농가와 숲이 사라지면서 주변 풍경이 바뀌고 황량한 고원지대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곧 유럽 최대의 빙하인 요스테달브스린 배 한 줄기 베이아 빙하를 관망합니다. 저 멀리 산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얼음 덩어리가 보이시나요?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빙하의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버스가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대한 빙하가 펼쳐집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 빙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빙하는 연간 약 200m씩 이동하며 최근 50년간 약 2km 후퇴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내 피오르드 지역의 작은 마을 피얼란드에 도착합니다. 피얼란드는 소그네 피오르의 지류인 피얼란드 피오르 끝자락에 위치한 인구 약 300명의 마을이죠. 1991년에 개관한 이 박물관은 빙하의 형성, 이동, 기후변화 영향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이 방문하는 북유럽에서 대표되는 빙하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은 융달스브레의 두 빙하 지류, 수프엘레브레와 보이아브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빙하 마을로 불리죠. 이곳에 노르웨이 빙하 박물관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은 피오르 소그네 피오르는 길이 205km, 최대 깊이 1308m로 피오르의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피오르를 횡단해 라르달 호텔로 향합니다. 우리가 머물 라르달 호텔은 1868년에 개업한 노르웨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로 에드바르 예술가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와 탐험가들이 머물렀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밤이 역사적인 호텔에서 노르웨이 산악여행의 고단함을 씻어냅니다. 라르달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로 총 길이 24.5km에 달하며 오슬로와 베르겐을 잇는 16번 고속도로의 일부로 터널 내부는 6km마다 쉼터가 있고 푸른빛 LED 조명으로 북극의 빛을 연출하고 1995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 노선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플롬 산악열차에 탑승합니다. 이 기차는 플롬과 미르달 사이를 운행하며 아름다운 피오르드와 산악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관광 코스입니다. 비가 내리는 노르웨이 플롬이요. 플롬 산악 열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발 2m에서 867m까지 20km를 달리는 약 40분간의 특별한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산과 하얀 구름이 뒤섞여 오늘의 여정을 은은하게 감싸주는 듯합니다. 창밖은 빗방울로 흐릿하지만 곧 펼쳐질 장엄한 풍경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피오르드의 심장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야는 흐릿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푸른 녹음과 구름에 쌓인 피오르드 협곡의 신비로움을 확인하기 위해 저마다 창밖을 응시하며 창밖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의 좁은 협곡 사이로 들어갑니다. 산과 계곡은 여전히 구름 속에 잠겨 있고 초록에 비친 비에 젖어 더욱 깊게 스며듭니다. 협곡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 구불구불한 철도는 평균 경사도 5.5%, 최대 경사도 18도로 일반 철도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 중 하나이고 깎아지른 절벽을 뚫고 지나가는 21개의 터널로 이어집니다. 철로를 따라 올라갈수록 산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비에 젖은 녹색 숲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기차는 잠시 후 약 10분간 정차합니다. 여기는 거칠고 강렬한 물줄기가 하얀 물보라와 엄청난 굉음으로 관광객들을 압도하며 플롬 산악열차 관광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유명한 전설 속 표스곳의 폭포입니다. 여름의 폭포와 플랫폼에서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전설 속 요정 폴드라로 분장한 공연자가 등장하는 깜짝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모두들 기대에 찬 모습으로 기차에서 내려 폭포 쪽으로 이동합니다. 앞쪽 객차에서 먼저 내린 여행자들이 오른쪽 폭포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물보라가 날리거나 폭포가 만들어낸 굉음은 들리지 않고 마치 실 같은 작은 하나의 물줄기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다 녹아 더 이상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시 열차에 오릅니다. 이제 고도 최고점인 웰스피오를 향한 마지막 등반의 시작입니다. 열차는 노르웨이 산악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고 험한 구간의 산봉우리 사이에 낀 좁은 길을 따라 굉음을 내며 하늘로 올라가듯 천천히 선로를 감아 오릅니다. 플롬에서 출발한 초록의 계곡과 달리 이곳의 색깔은 더 거칠고 더 원초적입니다. 고원은 넓고 평평하고 고요합니다. 몇몇 외로운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지금은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너머로 만년설이 보입니다. 한 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거의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이 고원. 여기서부터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선로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하강하며 작은 강과 넓어지는 계곡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고원지대를 벗어나 열차는 푸른 계곡으로 서서히 내려갑니다. 농경지와 작은 마을들이 보이고 노르웨이 서부의 평화로운 생활권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도스는 인구 약 6,700명의 작은 도시지만 중요한 교통의 허브입니다. 베르겐과 오슬로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열차는 드디어 노르웨이의 아웃도어 스포츠 중심지이자 활력 넘치는 마을 보스역에 곧 도착합니다. 플롬에서 시작된 산악여행은 이렇게 보스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자연의 흔적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흔들립니다.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다음 여정인 베르겐으로 향합니다. 북유럽 최고의 미항인 베르겐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플레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서부의 관문, 제2의 도시이자 아름다운 항구도시 베르겐으로 향합니다. 버스는 산과 호수 사이를 따라 시원하게 달립니다. 여러 개의 터널과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가고 항구도시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낍니다.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브리겐의 목조 가옥들이 반겨주는 베르겐에 도착합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이 도시는 차분하면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독일 상인들이 세운 브리겐 지구는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유럽 무역을 지배했다고 하죠. 오늘날 베르겐의 인구는 28만의 현대 도시지만 중세의 흔적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르겐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건설되었지만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여기는 플레엔산 케이블 열차가 있는 작은 광장. 오늘 이곳도 많은 여행자들의 설렘 섞인 발걸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곧 베르겐 시가지와 피오르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20m 높이의 정상으로 향합니다.
케이블 열차의 문이 열리자 많은 여행자들이 탐승합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비유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지만 모두들 웃음 짓는 즐거운 모습들입니다. 해발 320m, 플레엔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짙은 구름이 베르겐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가지와 항구는 빗물 속에 흐릿하게 번지고 멀리 이어진 산능선은 구름에 가려 실루엣만 남아 있습니다. 베르겐은 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연간 24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중 하루입니다. 기대했던 완벽한 전망은 아니지만 구름 낀 베르겐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레인코트를 입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 처마 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우리는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맑은 날의 장관은 보지 못했지만 베르겐 사람들이 360일 중 240일을 사는 방식을 경험하고 갑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낮게 깔린 베르겐의 한낮, 항구 옆에 자리한 유명한 어시장,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1200년대부터 어부와 상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현재는 베르겐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야외 시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신선한 해산물, 과일과 채소, 지역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술록이나 무스 소시지, 고래고기 등과 같은 현지 특산물도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자유식이고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즉석에서 요리한 특별식으로 경험해볼까 했지만 비는 그치지 않고 일부 옷과 신발도 젖어있는 상황이어서 함께한 일행과 맥도널드로 향합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반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비용은 300에서 400크로네, 약 35에서 45유로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하지 않은 점심시간에 맥도날드는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맛으로 허기를 채우고 브리겐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몇 분 만에 도착할 브리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4세기 한자동맹 시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목조 가옥지구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따라 재건되어 중세 도시 구조를 보존하고 있고 현재의 건물 대부분은 1702년 대화재 이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박물관, 상점, 레스토랑,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베르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길거리에 놓여진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레스토랑들의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그치지 않는 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발걸음을 견뎌온 나무 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역사를 말해줍니다. 서로 기대어 비스듬하고 기울어진 건물들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다양한 상점과 갤러리, 박물관이 건물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섞여 천천히 골목길을 걷습니다. 700년 전부터 이어진 이 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브리겐의 역사를 뒤로하고 16건도로를 따라 노르웨이의 거대한 산악지대이자 내륙의 심장부로 진입합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베르겐 특유의 해안 구름 안개는 옅어졌다가 다시 짙어지고 버스는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긴 피오르드인 하당에르 피오르드를 따라 아름다운 드라이브를 이어갑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거친 암벽이 보이는 극적인 풍경 변화입니다. 여러 개의 터널을 통과하고 좁은 피오르드는 길을 안내라도 하는 듯 가파른 산, 깊은 계곡, 그리고 계곡 밑에 자리 잡은 가옥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은 하르당에르 피오르드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마을인 에이드 피오르드 마을입니다. 베링 폭포와 유럽에서 가장 큰 산악고원인 하르당에르비다 고원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크루즈 항구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베링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하르당에르비다 고원에서 내보다른 계곡 182m 높이에서 협곡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폭포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경운과 물보라는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증명하죠.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폭폭을 따라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 사람들은 말을 잊은 채 난간에 서서 압도적인 놀라운 자연의 힘을 그저 바라봅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거대한 스케일의 지형과 그 위를 수천 년 동안 흘러온 물의 에너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베링폭포는 노르웨이의 역동적인 자연을 상징하는 장수입니다. 폭포의 경이로움을 가슴에 담고 이제 다음 목적지인 웨일로로 향할 시간입니다. 버스는 다시 유럽 최대의 고원지대인 하당에르비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도로는 점점 더 높은 고원지대로 이어지며 풍경은 거친 암석과 낮은 풀들로 덮인 황량하면서도 숭고한 대자연의 모습으로 바뀌고 구름이 앉은 언덕에서는 노르웨이 고원의 넓고 쓸쓸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를 달리는 동안 간간히 산장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집니다. 호수와 점점이 박힌 고원 지역이 쉼없이 이어지고 노르웨이 내륙이 가진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산악 리조트 마을 웨일로, 아름다운 유스테달렌 호수 근처에 위치한 예일로 유스테달렌 호텔에 도착합니다. 내일을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을 취합니다. 호텔을 떠난 버스는 아직 아침 안개가 남아있는 할링달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지난 며칠간 지나온 노르웨이의 장엄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크레데렌 호수의 푸른 물결, 티리피오르덴의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향합니다. 골과 효네포스를 거쳐 산악지대에서 점차 평야로 내려오면서 풍경이 변해갑니다. 마침내 오슬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오고 도심 속으로 진입합니다. 며칠 전 오슬로에서 시작된 노르웨이의 여정, 오늘 마지막 여정도 오슬로에서 하루해를 넘깁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상징적인 건물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시청사와 노르웨이 국영 뭉크 미술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르웨이의 행정 중심, 오슬로 시청사 앞입니다. 1930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50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독특한 붉은 벽돌과 양쪽에 솟은 거대한 쌍둥이 탑이 특징이죠. 현재 시청사는 오슬로 시 행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시의회와 시정부의 본거지입니다. 특히 내부 중앙홀은 노르웨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거대한 벽화와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청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하나의 이유는 바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매년 12월 10일, 이곳은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상징적인 평화의 홀로 변모합니다. 건물 내부는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뭉크의 작품을 포함한 유럽 대표 화가들의 거대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오슬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해안가에 위치해 오슬로 피오르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슬로 시청사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노르웨이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인류애적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노르웨이 현대 건축의 대표 작품이죠. 누구나 지붕 위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어 도시와 피오르드를 한눈에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내부의 따뜻한 목재홀은 세계적인 공연이 열리는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 시민의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 오슬로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노르웨이 여행의 끝자락, 오슬로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항구엔 거대한 크루즈들이 정박해 있고 도시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유난히 눈길을 끄는 비스듬한 유리 건물, 바로 노르웨이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 에드바르 뭉크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새로운 공간 뭉크 미술관입니다. 인간의 불안, 사랑, 고독을 강렬하게 표현한 그의 작품들, 시대를 초월한 걸작, 절규를 직접 마주할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술관 로비에 들어서면 탁 트인 높은 천장과 유리벽 너머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이 공간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먼저 전해줍니다. 에스컬레를 타고 첫 전시장으로 올라가면 에드바르드 뭉크의 삶을 소개하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의 가족사,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성장 과정이 사진과 기록, 짧은 영상으로 차분하게 설명됩니다. 다음 갤러리로 들어서면 뭉크 특유의 감정과 불안을 담은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푸른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강렬한 색채, 인물들의 왜곡된 표정과 흔들리는 선들은 그가 평생 씨름했던 인간 존재의 내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전시실에서는 마돈나, 병든 아이, 불안과 같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조용히 멈춰서고 작품 속 슬픔과 고독, 그리고 기묘한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 절규가 전시된 공간이 나타나죠.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뭉크가 서로 다른 기법과 색채로 반복해 그려낸 여러 버전의 절규가 벽 한쪽을 장식하고 있고, 그림 앞에서는 누구라도 발걸음을 오래 멈추게 됩니다. 상층부로 이동하면 그의 후기작, 판화, 실험적 작업들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는 화가로서의 뭉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뭉크,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했던 그의 집요한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그가 얼마나 끊임없는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라운지에 오르면 오슬로 피오르드가 유리창 가득 펼쳐지고 물결위로 반사되는 빛이 조금 전까지 감상했던 작품들과 묘하게 어우러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뭉크 미술관의 여정은 단순히 그림을 보는 시간을 넘어 한 예술가의 폭풍 같은 감정과 그 감성을 색과 선으로 기록해낸 긴 여정을 따라가는 경험이 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마지막 여정에서 만난 이 미술관은 노르웨이가 남긴 가장 깊고 강렬한 인상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줍니다. 발트 3국에서 시작해 북유럽 4개국으로 이어진 긴 여정, 그 6번째 이야기인 노르웨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웅장한 피오르드와 거친 산악지대, 그리고 깊이 있는 예술과 역사를 만났던 노르웨이 여정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 제7편에서는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호화 유람선 크라운시에이에 승선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또 다른 북유럽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이전 영상들 1편부터 5편까지의 영상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